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지는 않았겠지만 설맞이 특별 방송으로 영화 리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왜 그 TV에서 설맞이 KBS 특선 영화 이런 거 해주잖아요. 저는 설맞이 시안주 특선 영화입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줄여보았어요. 네, 물론 다른 리뷰어분들처럼 아주 막 흥미롭고 뜻있는 리뷰는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만, 뭔가 제가 리뷰하는 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한줌난 분이 계셔가지고, 납중동님께서 스릴러나 호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아쉽지만 제가 무서운 걸 못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TV 리뷰 방송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마르고 닳도록 봤던 작품이 몇 개가 있어서 그런 거 리뷰를 한번 언젠가는 해보겠다. 근데 생각보다 그 언젠가가 너무 빨리 왔네요. 이제 소재가 다 떨어졌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저의 근황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윈드윈의 딸기 케이크를 사러 갔다 와가지고 지금 거의 제정신이 아닌데 아침 8시에 가면 줄을 서야 되고 9시에 가면은 많이 안 기다려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소처럼 금방 사서 나올 줄 알고 제가 패딩도 안 입고 그냥 갔는데 평소보다 줄이 두세 배는 더 길어서 내 딸기 케이크 매진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거의 한 30분 정도를 동태가 된 상태로 기다렸다가 사왔어요. 딸기 케이크 하나를 맛있게 때려 먹고 지금 녹음을 하는 중입니다. 윈드윈 딸기 메뉴는 이 방송이 업로드되는 24일까지만 판매가 될 예정인데 이 방송이 업로드 되자마자 듣고 가셔야지만이 구입이 가능하시다. 근데 아마 안 될 거야. 평소에 가면 한 10시 전에만 가면 안전빵인데 크리스마스라던가 연휴라던가 윈드윈 방학 직전에는 손님이 되게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 줄 서는 맛집 윈드윈에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윈드윈을 검색하셔가지고 일정 확인을 꼭 하고 가세요. 저 윈드윈에서 돈 받은 거 1원도 없고 오히려 오늘 36,200원 쓰고 왔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제 트위터랑 인스타에 사진 도배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녹음을 하는 지금 오늘이 21일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아니지 좀 전까지 설 당일이 23일 월요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아침부터 너무 춥고 힘들었어가지고 농땡이를 좀 부려도 내일 오전에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내일 저녁에는 동생네가 온다고 해가지고 저녁에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만 팟캐스트 업로드 예약을 걸어놓고 나가면 되겠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지인이랑 얘기를 하다가 오후에 음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벌써 음식을 하냐라고 했더니 내일이 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점심까지 먹을 생각으로 배달 음식을 대짜로 시켜놨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저녁을 먹고 나면 나는 내일 새벽같이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고. 그래도 일단은 엄마 상은 차려줘야 되니까 급하게 이제 시장으로 뛰쳐가가지고 엄마가 좋아했던 양념게장이랑 바베큐 통구이랑 그리고 엄마가 귤 종류를 되게 좋아하셨어가지고 한라봉이랑 천혜향이랑 자몽이랑 엄마가 자몽을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마지막에 치료받으실 때 그 항암 치료에 부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몽을 못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이렇게 제가 한 박스씩 들고 올 기운은 없어가지고 두세 개씩 포장되어 있는 걸로 여러 가지를 샀고 그리고 엄마가 쌈채소만 있으면 밥을 한 그릇 되게 뚝딱 하셨어가지고 모듬 쌈채소 같은 게 있으면은 한 팩 그냥 사고 싶었는데 제가 가는 마트엔 또 없더라고요. 지금 윈드윈 갔다 와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저녁 시간도 지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서 차 끌고 어디 나가기도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마트에 가서 적상추랑 청상추만 샀어요. 사실 옆에 치커리나 다른 쌈채소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걸 좀 살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 상 치우고 나면 그거 다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사실 엄마랑 입맛이 진짜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좋아하는 그런 향이 진한 채소는 제가 다 못 먹어가지고 제가 먹을 수 있는 상추만 샀습니다. 일단 다음 달이 일주기여가지고 그때는 좀 엄마가 좋아하셨던 쌈채소를 좀 여러 종류 푸짐하게 좀 올려볼 수 있도록 제가 엄마가 좋아하는 쌈채소를 한번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로 DM을 받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지지난주쯤에 김영땡님께서 매일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세요. 라는 DM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을 했었는데 어제 오전에 또 DM이 하나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나 이런 얘기 하지 말까 편에서 어두워 보이셨는데 다시 활기찬 목소리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하면서 듣기 좋은 팟캐스트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제 목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 DM 내용을 혹시 방송에서 언급해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흔쾌히 또 방송에 말해도 괜찮다라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뭔가 제 방송을 일회성으로 듣고 지나치신 게 아니라 계속 들어주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혹시나 이제 저는 비욘세 한줌단 분이신가 해가지고 그분 프로필도 살짝 들어가 봤는데 한줌단 쪽으로는 관계성을 전혀 찾지를 못해가지고 저 그게 조금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제 방송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들으시게 됐는지 어쩌다가 이걸 계속 듣고 계시는지 네 너무 궁금하네요. 자,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제가 작품 하나를 온전히 리뷰를 못하는 게 뭔가 좀 좋아하는 작품은 좋아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고 또 안 좋아하는 거는 억지로 또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쉬연주에서 생각보다 좋아하는 거 얘기를 두루뭉술하게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뭐 자세하게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또 조심스럽지만 일단 한번 해본다. 기대하시는 리뷰의 형태가 어쩌면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설거지할 때 듣거나 듣다가 이렇게 흘려 들어도 될 정도로 대충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 대본이라고 조금 끄적거려 봤는데 써온 대로 잘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영화는 감독 정재은, 나카야마 미호, 김재욱 주연의 나비잠입니다. 지금 바깥에 오토바이 소리가 지금 너무 심해가지고 녹음을 계속 할까 말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오늘 조금 녹음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오토바이 소리하고 상관없이 좀 그냥 쭉 할게요. 이제 편집을 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나다가 안 나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정재은 감독님 작품을 막 다 챙겨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비잠을 보고 감독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뭔가 좀 찾아볼수록 점점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정재은 감독님 필모를 보면 제일 먼저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스크립터라고 되어 있고 바로 다음에 고양이를 부탁해 감독 각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 학생 때 고양이를 부탁해 되게 재미있게 봤던 것 같은데 그 감독님이라고? 이러면서 그리고 말하는 건축가, 말하는 건축 시티홀, 아파트 생태계 같은 건축물 관련 영화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를 부탁해 이후로 고양이를 돌려줘 라는 영화를 또 만드셨는데 고양이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최근에 2022년 3월에 고양이들의 아파트라는 영화에서 아파트라는 건축물하고 고양이를 아예 합쳐버리셨어요. 재건축 단지 고양이 이주 프로젝트를 다루고 있는 고양이들의 아파트는 최근에 KBS 1텔레비전 그 독립영화관에서 방송을 해줘가지고 저는 TV로 봤고요. 정재은 감독님 피셜로 OTT에서는 찾을 수 없는 영화라고 합니다. 못 보신 분들은 아쉽게 됐네요. 그 말하는 건축 시티홀도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TV 영화 채널 어디에서 해줘가지고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정재은 감독님 작품을 일부러 막 찾아서 보진 않지만 그래도 우연히 볼 기회가 되면 조금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영화 자체를 되게 많이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볼 수 있으면 보자라는 편인데 정재은 감독님의 작품 중에 다큐 인사이트로 방송된 모던 코리아 짐승이라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KBS 1TV에서 방송해줄 때 봤는데 요거는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큐 인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2021년 3월 25일자 방송분 모던 코리아 시즌2 3부 짐승이라고 써있는 다시 보기가 있더라고요. 성폭력 특별법 제정의 배경, 모던 코리아 그 야만의 시대를 살아온 여성의 이야기 등이 아카이빙된 다큐입니다. 정재은 감독님은 약간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아카이빙을 잘하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KBS 1TV랑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나비잠을 5극장에서만 한 거의 20번? 거의 상영 매회차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5극장 팀장님이랑 안면을 텄죠. 그리고 5극장 제외하고는 동성아트홀이랑 뭐 롯데시네마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관객과의 대화 그런 것까지 합하면 한 20, 30번 정도를 봤던 것 같은데 그럼 이쯤에서 내가 왜 나비잠을 이만큼이나 마르고 닳도록 봤는가? 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김지욱 배우를 아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게 가장 큰 팩트이기는 합니다만 작품 자체가 꽤나 제 기준에서는 그 영상미라고 하나요?
제가 영화적인 표현을 잘 모르긴 하는데 일단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은 컬러감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시작은 김재욱이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연출을 하신 정재은 감독님한테 조금 관심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나비잠이 2018년 9월에 개봉을 했고 같은 해 12월에 TVN 드라마 스테이지에서 밀어서 감옥 해제라는 드라마를 정재은 감독님이 선보이게 되시거든요. 저는 그때 또 알람을 맞춰놓고 본방으로 봤었는데 그때 진짜 소름이 끼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너무 잘 만들어서 소름이 끼친다. 그 드라마 내용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톡방 있잖아요. 카톡방. 그게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계속 초대가 되는 거야.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를 감옥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본 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이제 상세한 내용 설명은 조금 어려운데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티빙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가 되는 것 같으니까 티빙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리뷰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내가 리뷰를 해도 괜찮은 걸까 계속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한참 나비잠을 보러 다닐 때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정재은 감독님은 동물도 잘 알고 빛도 잘 알고 색도 잘 알고 일본도 잘 알고 건축도 잘 알고 뭐 이런 느낌의 트윗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와 이게 진짜 찰떡 리뷰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보이질 않아요. 혹시나 그 트윗을 쓰신 분이 이 방송을 듣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트윗이 혹시 기억나시거나 뭐 캡처본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신 분은 저한테 꼭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원글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 지금 너무 궁금한 상태예요. 자, 지금부터는 영화 나비잠의 내용에 대한 스포가 엄청 터질 예정입니다. 엔딩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영화라서 정말 끝까지 내용을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향후에 영화 나비잠을 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영화를 먼저 보시고 제 방송을 듣기를 권유드립니다만 나비잠이 엄청 또 뭐 흥행했다고 하기에는 관객 수 1만 명의 조금은 매니악한 영화일 수 있어서 보실 분들은 이미 다 보셨을 것 같다. 그 관객 수 1만 명에 제가 한 20에서 30 정도를 했다. 제목 나비잠 버터플라이 슬립 초혼의 무리 2018년 9월 6일 개봉 감독 정재은 출연 나카야마 미호 나카야마 미호 배우는 우리나라에서는 러브레터 오겐키 데스까로 유명하죠. 그리고 김재욱 2002년에 데뷔했는데 2017년 보이스에서 사이코패스 모태구 역을 잘 소화하면서 뜨기 시작했죠. 그리고 본격 멜로를 시작했다. 그전에는 그 역할 중에 멜로가 없거나 아니면 바라만 보거나 분명히 커플은 있는데 로맨스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죽거나 네, 여튼 그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김재욱의 데뷔작 네 멋대로 해라부터 김재욱을 쭉 좋아해왔기 때문에 그 짠한 역할들을 다 지켜봤었고요. 김재욱의 데뷔 때부터 시간은 계속 써왔고 돈은 나비잠 손더 게스트 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덕질은 시간과 돈이죠. 김재욱 배우가 나온 영화나 드라마는 안 본 게 거의 없고 연극 아마데우스를 할 때에도 열 몇 번을 봤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이제 드라마 크레이지 러브까지 다 봤다. 또 그놈의 덕질 얘기를 하면은 또 길곡인데 오늘은 영화 리뷰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연으로 이시바시 안나, 나가세 마사토시, 스가타슌 등등이 출연을 합니다. 그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면 영화 촬영 현장에 정재은 감독님이랑 김재욱 배우를 제외하고는 다 일본인 배우하고 스태프들이었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한국 사람이 둘밖에 없어서 둘이 굉장히 돈독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인지 감독은 한국인이지만 영상이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는 일본 영화 같은 느낌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한국이었으면 절대 못 나왔을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제가 나비잠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흐르다 보니까 드문드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영화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느낌이 또 새롭더라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나비잠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장면은 주인공인 료코가 쓴 소설의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기모노를 입은 한 여성이 품에 어떤 보따리 같은 거를 들고 어떤 숲 같은 곳에 물길이 나 있는 곳으로 막 뛰어가거든요. 근데 이 장면부터 저는 되게 압도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색감이 굉장히 청량한 푸른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빛이 이렇게 쫙 번지면서
그 색깔이 너무너무 잘 표현이 된 게 전 되게 좋더라고요. 나카야마 미호가 연기하는 아야미네 료코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서 소설을 집필하는데 손목 보호대를 차고 글을 쓰거든요. 이제 글씨를 쓰는 게 손목에 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처음 등장했을 때의 료코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위아래 올블랙 의상을 입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이지적인 느낌이 들어요.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이제 자신이 쓴 글을 미련 없이 이제 파쇄기에 돌려버리고 이제 료코 자신이 키우는 톰보라는 강아지한테 말을 겁니다. 仕方ないじゃない、トンボ。ダメな時はダメなんだから。筆が進む日もあるの。 이게 어쩔 수 없잖아, 톰보.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니까 잘 써질 때도 있고 라는 대사인데 톰보는 료코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족 같은 친구예요. 톰보한테 내일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게 됐다라는 또 말을 하면서 장면이 내일로 바뀝니다. 작가인 료코가 대학교 교수인 친구를 통해서 강단에서 자신의 소설을 읽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국문학과 같아요. 아니면 뭐 문창과라던가 아니면 글과 관련된 어떤 학과인 것 같은데 강의가 끝나고 교수실에서 친구랑 이제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이키루라는 영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키루라고 하면 일본어로 살다, 생존하다 이런 말인데 제가 나비잠을 여러 번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때마다 이키루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외우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키루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1952년도 작이라서 그런지 화질도 좋지가 않고 내용도 사실 저한테는 그다지 흥미롭지가 않았어요. 대충 얘기를 하자면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결근 한 번 없이 근무를 해오던 시청 직원이 암에 걸려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좀 되돌아보다가 자기한테 남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작은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일에 열을 올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재미가 되게 없었는데 이키루가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영화 그런 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비잠에서 이키루를 언급한 이유가 사실 요코는 지금 좀 많이 아픈 상태이고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 동안 학생들하고 의미 있는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 이키루의 주인공하고 료코 자신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날의 강의를 계기로 해서 이제 뒤풀이로 어떤 식당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김재욱이 연기하는 소찬혜를 만나게 됩니다. 찬혜와 같은 과 친구인 안나의 소개로 지난 학기까지는 같이 공부를 했었지만 지금은 휴학 상태라는 걸 알게 됐고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はじめまして、ソチャネと申します. 저는 이 대사가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저는 소찬혜라고 합니다 라는 대사인데 왜 이렇게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안나가 료코한테 사인 요청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그때 료코가 이제 사인을 할 때 쓴 만년필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만년필을 찾으러 료코가 다시 가게에 오게 되는데요. 영업이 다 끝나서 잠겨있는 가게의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자다 깬 찬혜가 만년필 찾아주겠다 하고 이제 료코한테 쉬고 있으라고 했는데 료코는 잠깐 테이블에서 잠들었다 깨가지고 그 가게에 딸려있는 작은 찬혜의 숙소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는 조용히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알고 보니까 그 만년필은 가게 사장님이 이제 주머니에 잘 챙겨놨었고 찬혜는 그 만년필을 돌려주기 위해서 료코의 집에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찬혜가 사장님한테 고래 형노 자나이 데스요네 라는 대사를 해요. 근데 이거 형 거 아니죠?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형은 한국말이고 나머지는 일본어인데 왠지 이렇게 섞어서 들으니까 약간 좀 웃기더라고요. 고래 형노잖아요, 됐어요네. 이게 참 제가 리뷰라는 걸 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구구절절 그냥 내용 설명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러다가는 전체 내용을 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듣고 혹시나 관심이 좀 생기셨다 하면은 그냥 영화 나비잠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좀 횡설수설하기 때문에 아니 리뷰라고 해놓고 결국은 네가 그냥 알아서 찾아봐라 이러고 있네요 지금. 여튼 료코의 집에 찾아간 찬혜가 강아지 톰보를 또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료코가 말장난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대사를 들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 대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꼭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見つかりましたよ。万年筆キング。戻ってきてくれてありがとう。万年筆キング。知らなかった？はい。お名前は？そうチャネです。そうチャネ君だ。今オイスクイーンに座ってるのに、それも知らなかった？ 이게 약간 만년필군, 뭐 의자씨 이런 농담인 것 같은데 뭐 적당히 지어서 한 말 같기는 한데 들을 때마다 너무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다자레를 이해했을 때 그 쾌감 같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차네는 료코의 강아지 톰보를 산책시키는 알바를 이제 하게 되면서 료코하고 점점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요. 산책 알바로 받은 돈을 빠칭코에 가서 탕진하는 장면에서 저는 손가락 모양이 불경하다면서 꽤나 이렇게 비웃었는데 아마도 중간 손가락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저거 좀 봐라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톰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서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막 끄니까 은근히 좋아하는 그런 찬의 표정? 네, 아주 가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톰보가 진짜 너무 귀여워요. 강아지 러버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우리의 톰보를 봐주세요. 톰보가 원래 이름이 류크라고 했던 것 같은데 톰보가 진짜 너무 귀엽고요. 일본에서 무대 인사할 때 톰보도 같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관객들 반응이 아주 최고였다는 후문이 있었어요. 역시 강아지는 옳다. 팟캐스트 비욘세 공개방송 무대에서 가장 큰 환호를 받았던 김정원 씨를 생각하면 이상한 일도 아니다. 어쨌든 그날도 이제 톰보 산책을 시키고 목욕까지 막 시키는데 료코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돼요. 자신의 책장에 연도별 작가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들을 너무 지루하니까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모양, 색깔별로 정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기억이 엉망이 되어가는 자신의 얘기를 살짝 하기도 하는데 이때까지는 차네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책장 정리를 하면서 그냥 책을 읽기도 하고, 뭐 책을 읽다가 잠들어서 유상실현 꿈을 또 꾸기도 하고, 네, 아주 소찬에 태평합니다. 꿈에서 이제 오일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눈을 떴더니 톰보가 차네의 발바닥을 이렇게 핥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진짜 웃기고 톰보 너무 귀여워요. 이제 료코랑 차네가 산책을 하다가 가게에 붙어 있는 작은 차네의 숙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차네가 그런 말을 해요. 일본에 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은 없었던 것 같다. 저도 지금 조금 차네 같은 마음일까요? 공간에 대한 갈증은 항상 좀 있는 것 같아요. 료코의 집안은 이렇게 풍경을 보게 되면 구옥의 느낌 같은 게 되게 잘 살아있거든요. 정재영 감독님이 건축 분야를 좀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살리신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채도가 낮은 느낌이 조금 있는데 게다가 거기에 이제 톰보까지 같이 있으니까 좀 더 평화롭고 느긋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현재 료코의 상황과는 조금 반대되는 느낌이라고도 보였어요. 차네가 정리한 책장들을 둘러보면서 료코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색깔별로 정리된 책장이 너무 예쁘거든요. 나라도 좋아하겠어. 제가 최근에 그 지역의 사생활 99 시즌 3를 받고 나서 시즌 1, 2, 3 전권을 색깔별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이제 나비잠을 보면서 처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책장을 색깔별로 정리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저한테는 진짜로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재영 감독님의 센스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매 장면 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나비잠은 스토리보다는 영상미 때문에 계속 또 보고 싶은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소찬해가 뭐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도 아니고 사실 제가 장발의 마른 남자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그 껍데기 말고는 소찬해가 예 사실 지금까지 계속 손으로 글을 써오던 료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차네한테 자신이 소설을 녹음해서 줄 테니까 컴퓨터로 받아 적어달라. 뭐 그런 식으로 집필을 도와주기를 부탁을 해요. 차네 입장에서는 내 일본어가 서툴러서 안 될 것 같다 라고 거절은 하는데 이 작업으로 차네의 일본어 실력이 더 늘 거다 라면서 이제 료코가 집에 방까지 하나 따로 내주게 됩니다. 료코는 그 대학에서 특별 강사로 계속 이제 글쓰기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료코가
학생들이 쓴 글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교실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료코가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짜잔 소차네가 등장해가지고 료코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돼요. 근데 료코는 아마 이때쯤부터 차네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었나 싶었던 게 자신이 알츠하이머라는 얘기를 차네한테 하거든요. 보통 이런 깊은 개인사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차네도 아마 그때쯤에 료코한테 호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저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저의 미주알 고주얼을 다 얘기합니다. 료코가 악평을 하고 간 날 안나가 다시 한번 쓸 기회를 달라라고 해서 학생들이 다시 글을 쓴 것들을 다 모아들고 이제 료코의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톰보랑 산책하고 돌아오는 차네를 보게 돼요. 사실 안나는 차네를 되게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뭐 여러모로 신경도 되게 많이 써주고 있었고 안나가 강의 시간에 발표를 한 글 자체가 차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근데 이제 이때 안나가 강의를 마치고 가는 료코한테 차네는 인간 실격을 읽고 일본에 올 정도로 뭐 약간 허무주의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뭐에 꽂혔겠습니까? 네, 인간 실격이 궁금해진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친구한테 인간 실격이 있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냉큼 빌렸죠. 근데 지금 빌린 지 한 3, 4년은 된 것 같은데 아직 못 돌려주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만났는데 만날 줄 모르고 만나가지고 못 돌려줬어요. 근데 인간 실격도 사실 몇 장 안 읽었지만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무노 스트레이 독스라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다자이 오사무가 나오거든요. 그 무노 스트레이 독스 안에 나오는 배역들의 이름들이 다 실존했던 작가들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궁금하니까 검색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다자이 오사무가 인간 실격을 쓴 작가였고 그리고 얼마 후에 나비장을 봤는데 거기에 또 인간 실격이라는 말이 너무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근데 진짜 한 번에 한두 페이지를 못 넘기겠더라고요. 혹시나 다음에 그 책 빌려준 친구랑 만날 예정이 생기면 진짜 꼭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임 작가, 책 받아가. 아니 근데 제가 나비잠을 다시 보면서 또 그때 웃겼던 포인트들이 다시 생각이 났는데 차네가 그 터그 같은 걸로 톰보랑 막 놀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연출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톰보가 차네의 소중이를 친단 말이죠. 근데 나 김지욱 배우가 진짜로 아파하는 게 너무 리얼하게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진짜 정말 너무 웃겼어요. 근데 사실 제가 나비잠을 여러 번 보면서 볼 때마다 감정이입을 하는 존재가 매번 바뀌었거든요. 어떤 날은 차네한테, 뭐 어떤 날은 료코한테, 뭐 어떤 날은 톰보, 어떤 날은 뭐 차네가 알바했던 가게 사장, 뭐 어떤 날은 료코의 이혼한 전 남편. 뭐 많이 본 만큼 감정이입 대상도 되게 많았었는데 톰보한테 이입했던 날이 좀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료코가 알츠하이머를 앓으면서 모든 거를 깜빡깜빡 잊게 되는 상황인데 어느 날 병원을 가려고 나서면서 현관문을 다 안 닫고 나가요.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톰보를 부르는데 톰보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톰보의 산책 담당인 차네한테 전화를 걸어서 왜 말도 없이 톰보를 데려갔냐 하고 막 화를 내는데 차네는 억울한 건 둘째치고 이제 톰보가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같이 막 찾아보거든요. 처음 몇 번 나비장을 봤을 때는 그 장면을 아무 생각 없이 봤었는데 몇 번을 보다 보니까 톰보가 료코가 아픈 걸 안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료코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약간 스스로 막 그 열린 문으로 나갔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막 의외로 톰보는 막 료코 가까운 곳에 막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료코를 막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물론 톰보는 그냥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간 거겠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제 사고 회로는 톰보가 료코를 위해서 스스로 집을 나갔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막 깊이 박힌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 나비잠을 처음 보고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 생각해보니까 왠지 료코가 톰보를 되게 어릴 때부터 키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톰보도 많이 늙었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이런 생각하기 진짜 싫은데
혹시 톰보가 자기도 죽을 때가 돼서 집을 나간 건 아니겠지? 어쨌든 톰보를 찾다가 결국에는 좀 이혼한 전남편 손에 이끌려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장면에서는 이 전남편한테도 제가 감정이입을 엄청 했었어요. 이혼했을 때는 사실 서로를 힘들게 한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했을 때는 서로 밉고 싫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냥 친구 같은 느낌으로 남아있는 그런 입장인데 알츠하이머라고 하니까 또 이제 걱정하는 느낌도 좀 들고 결국은 더 악화되기 전에 입원하라는 권유도 하는데 료코는 그거를 되게 비비꼬아서 들어요. 다시는 내가 니한테 연락 안 가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이제 전 남편을 돌려보내고 나서 다시 이제 혼자 남겨진 료코는 이제 정말 톰보도 없으니까 진짜 혼자잖아요. 근데 앞뒤 없이 정말 수도꼭지를 막 망치로 깨부시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 이제 차네가 료코를 찾아와가지고 그 상황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키스신이 나옵니다. 김재욱의 첫 작품부터 꾸준히 지켜봐온 저로서는 김재욱이 키스신을 참 맛있게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키스신을 볼 수가 없다. 제가 그 자궁내막증 편에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자궁내막증 수술을 한 이후로 피가 나오는 잔인한 그런 작품들을 못 보고 키스신을 못 보게 됐다.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다. 어쨌든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나비잠을 보면서 키스신이 나오는 부분 눈 질끈 감았다. 이제 키스신에서 바로 이제 침대로 장면이 바뀌고 료코가 꿈에서 활짝 웃는 톰보를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톰보의 어린 시절 사진이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진짜 너무 슬펐어요.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아이를 잃어버리고 지금 근데 제대로 슬퍼할 새도 없이 올 화이트로 꾸민 차네를 보면서 왜 이렇게 양아치 같지? 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좀 웃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오후극장에서 나비잠을 볼 때는 평일 낮 시간대에 상영을 가면 관객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랑 지인이랑 둘만 볼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거의 뭐 둘이 전세 내다시피 해가지고 엄청 떠들면서 영화를 봤었는데 그 언니도 저 때문에 나비잠을 한 10번 봤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 거랑 같이 막 결제를 하고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많이 보여준 줄 몰랐죠. 여튼 그렇게 이제 료코하고 차네가 새하얀 옷을 입고 이제 신사에 갔다 오는 길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게 돼요. 근데 거기서 차네가 구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료코도 자신이 우연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차네가 묻거든요. 무섭냐고. 이제 료코는 지금 이 순간도 잊어버릴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차네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해요. 이쯤 되면은 이제 진짜 진심인 거지. 사실 이 영화에서 아마 료코가 50대로 나오고 차네가 28인가? 어쨌든 20대 후반으로 나오는 거였을 텐데 저는 이런 구도는 처음 봤거든요. 여자가 한 20살 정도 더 많은 그런 러브라인. 뭐 제가 원래 로맨스나 러브스토리 같은 거를 좀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나비잠을 그냥 사랑 얘기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비잠이 그냥 로맨스 영화였으면 아무리 김재욱이 나왔어도 20번씩 안 봤을 것 같아요. 어쨌든 료코와 차네의 글쓰기 공동작업은 계속되고 료코의 소설을 받아 적던 차네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근데 점점 료코가 자신의 소설 내용마저도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와, 근데 진짜 연출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한 게 차네가 녹음을 듣고 받아 적은 내용을 프린트해서 통유리창에 한가득 쫙 다 붙여놓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료코가 보고 뭐 틀린 글자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수정을 해줘요. 근데 수정된 거는 또 료코가 한 장씩 이렇게 똑똑 뜯어가지고 모으고 근데 그 통유리창 앞에서 이렇게 종이를 붙였다 뗐다가 하는 장면에서 통창이니까 빛이 엄청나게 쫙 들어오거든요. 그게 되게 저는 좀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그 장면이. 그 장면에서 난닝구만 있고 통창 앞에서 이제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는 차네가 너무 잘 어울렸고 김재욱 배우가 뭐랄까 좀 저는 짠한 역할 할 때 되게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 배우만의 특색 같은 게 되게 잘 묻어나가지고 근데 나비잠에서도 그런 제가 좋아하는 느낌? 그 배우 외모에서 풍기는 그런 게
배역하고 되게 잘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비잠이 약간 그런 게 좀 잘 맞았던 것 같긴 해. 이제 영화에서 중반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 왜 이 영화 제목이 나비잠인지가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대사 중에 요코 네무레 마시타까? 또 이 장면에서 나오는데, 자고 일어난 요코한테 차네가 한국에서는 아기가 양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을 나비잠이라고 하는데 좀 전까지 당신이 그렇게 잤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아기 같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겠지. 초노 네무리라는 말을 하는데 요코가 한국말로도 뭐라고 하냐라고 물으니까 차네가 나비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본어 9,999개를 듣다가 갑자기 한국말을 들으니까 너무 어색하고 너무 웃긴 거예요. 초반에 가게에서 고래 형노잖아요, 데스요네. 이거를 들었던 것처럼 그냥 그 어색하게 끼어있는 뉘앙스가 너무 웃겼어요. 이제 또 료코랑 차네가 사이가 조금 깊어져가지고 너무 대놓고 료코가 강해하는 창밖으로 벤치에 앉아있는 차네한테 손인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안나가 그거를 보고 차네한테 막 가가지고 차네가 손에 이제 기러기라는 책을 들고 있는데 너 지금 기러기 읽고 있냐고 청년이나 한번 다시 읽어라 이런 말을 비꼬면서 해요. 근데 제가 또 그걸 찾아봤어요. 그 책 내용이 또 차네랑 부합되는 지점이 있으면 영화 내용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았는데 기러기는 모리 오가이라는 작가가 쓴 거고 청년은 그때 검색해서 제가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못 찾겠어요. 어쨌든 안나가 그렇게 뭐 화를 내는 걸 보니까 기러기는 왠지 사랑 잘 돼가는 연애 뭐 이런 이야기인가? 제목이랑 너무 좀 안 맞긴 한데 그런 것 같고 뭐 청년은 약간 정말 차네처럼 뭐 가난한 유학생? 이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시 기러기와 청년의 내용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러기랑 청년은 그때 찾아봤을 때 그냥 딱 표지만 봐도 너무 제 취향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읽진 않았어요. 그냥 뭐 차네랑 상황이 비슷한 얘기겠지 하고 넘어갔고 그다음에 료코가 쓰고 있는 소설 안에 등장인물들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차네가 되게 진지하게 물어봐요. お互い好きなのになぜ別れるんですか？ 서로 좋아하는데 왜 헤어지는 건가요? 이게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였는데 대사 자체가 좋았다기보다는 이 말을 할 때 차내의 분위기나 표정, 말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좋아하는데 왜 헤어지는 걸까요? 저한테는 좀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팬들은 아는 내용인데 김재욱 배우가 목 부분이 유난히 빨갛거든요.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아마 되게 더울 때 촬영을 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난닝구만 입고 나오는데 아니 그것만 입고 있으니까 목 부분이 더 도드라지게 빨간 거예요. 그러니까 빨갛다기보다 왜 여름에 타면 약간 거뭇거뭇하게 빨간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가지고 좋아하는데 왜 헤어지냐면서 이제 핏대를 세우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 네, 그때는 참 섹시해 보였답니다. 어쨌든 그 나비잠 안에 료코가 쓰고 있는 소설이 이제 액자식으로 중간중간 영상으로 등장을 하는데 제가 독자라면 료코의 소설을 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취향이 아니야. 영화상에서 우리 귀여운 톰보가 생각보다 빨리 모습을 이제 감췄는데 중간중간 그래도 대사로 톰보 언급이 계속돼요. 그래서 료코가 차네한테 톰보가 아직 조금 했을 때 톰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뭐 여기서 톰보를 찾았다 하면서 이제 남아있는 톰보 발자국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차네의 발자국도 있어. 라면서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료코는 혼자 있을 때 녹음기를 켜고 산의 저편에 기억을 잃은 사람과 동물들이 모여 행복하게 사는 마을이 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녹음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지만 사랑했던 이들은 다시 만났을 때 서로를 알아본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나비잠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료코는 굉장히 담담하게 이 내용을 녹음을 하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좀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눈물을 쏙 빼고 있는데 그 영화 첫 장면에서 기모노를 입은 여성이 품에다가 보따리를 안고 강 쪽으로 뛰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여성이 자신이 그렸던 그 헤어진 연인하고 관련된 그 그림들을 강물에다가 한 장씩 흘려보내요. 근데 난 순간 좀 뭐랄까 영화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면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런 감정을 막 흘려보내고 막 어쩌고 막 그런 감상이 나와주는 게 사실은 맞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계속 환경오염 안 돼!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소설 집필이 끝나고
료코는 마치 아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차네한테 굉장히 차갑게 대하는데 그 길로 료코는 전 남편하고 같이 요양원을 알아보러 갑니다. 남편한테 다시 돌아가고 그런 건 아니고 전 남편이 그냥 같은 업계에 있는 뭔가 동료, 작가로서, 전우로서 료코를 좀 돕는 느낌이었어요. 요양원을 알아보고 온 료코한테 차네가 어디에 갔다 왔냐고 계속 이렇게 막 따져 묻듯이 얘기를 하는데 료코가 정을 떼려고 소설을 쓰기 위해서 네가 필요했던 것뿐이다 라고 이제 차네를 상처를 주면서 이제 관계를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차네가 진짜 생각하는 게 어리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료코의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 지금 너무 두려운 상황이고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러면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던가 아니면 그냥 진짜 조용히 사라져주던가 그래야 되는데 료코가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어쨌든 일을 같이 했으니까 일한 원고료를 챙겨주려고 하는데 료코는 사실 차네가 돈이 없는 걸 알고 챙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차네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료코를 뿌리치고 료코 넘어졌어. 문을 쾅 닫고 나가요. 근데 진짜 너무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김지욱 배우 좋아하고 자시고 이 문제가 아니라 조씨 막 이런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갈 곳 없는 차네는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 료코의 전 남편이 료코의 만년필을 건네주러 차네한테 와서 이제 료코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요. 차네는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료코를 보러 집 근처에 이렇게 먼발치에서 료코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료코는 이미 조금 상황이 많이 악화된 느낌이었어요. 거의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는 사람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대로 이제 료코는 전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차네는 그 차를 한 두세 걸음 정도 쫓아가다가 멈춰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아련함이 아주 그렇지 이게 김지욱이지. 이제 결국 차네는 료코가 자신에게 준 그 만년필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차네도 결국에는 작가가 되고 싶었던 거니까 그 만년필이라는 거는 료코가 계속 글을 써온 만년필이기도 하고 그리고 료코와 차네가 만나게 된 시발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소품입니다. 몇 년이 지나가지고 차네는 원하던 대로 이제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편집자가 된 안나하고 계약을 하러 사무실에 이제 들르게 되는데 젠젠이란 단어 가지고 계속 농담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혀 이런 말인데 아무리 일본어를 잘해도 이제 타고난 발음이랑 배운 발음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차네가 아직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소차네는 진짜 미성숙한 인간이었거든요. 미성숙한 소차네.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안나가 차네한테 료코와 차네가 함께 만들어낸 영원의 기억이라는 소설책을 선물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차네가 그걸 읽게 되는데 자신이 냈던 오타를 고치지 않은 거를 발견을 해요. 료코가 예전에 차네한테 여기 차네의 발자국도 있어 라고 했던 말을 되새기면서 료코가 살던 집에 찾아갔는데 이제는 그 집마저도 우연을 기대하는 도서관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료코가 우연을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이렇게 들어서는데 책들은 여전히 차네가 정리해놨던 그대로 색깔별로 정리가 되어 있었고 이 장면도 굉장히 정말 색감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결국 이제 차네는 료코가 지내고 있는 요양원을 찾아가는데 여기도 나무가 막 잔뜩 있는 숲 같은 느낌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진짜 그 푸른 색감이 너무 좋았는데 특히 이제 약간 숲속 같은 배경이 나올 때 그 막 빛이 이렇게 쫙 번지는 느낌이나 막 나무의 이파리들의 색깔 막 이런 게 합쳐지면서 진짜로 배경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네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료코한테 다가가서 요코 내물의 맛이다까? 라고 한마디를 던지는데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이제 그 뒤에 료코가 차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기억을 잃어도 기억할 거라고 했던 그런 말이 녹음된 녹음기를 켜서 들려주고 차네가 막 엄청나게 오열을 하면서 끝나요. 막상 차네가 오열하는 부분에서 눈물이 안 나더라고. 제가 뭐 연애 감정에 별로 동요를 안 해서 그런지. 근데 사실 료코하고 차네는 연애 감정으로 같이 살았다기보다는 제 느낌에는 그냥 뭔가 굉장히 선생님과 제자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료코랑 차네가 사는 환경이 좀 되게 극단적이거든요. 료코는
이미 인정받는 유명한 소설가고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차내한테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집도 꽤 큰데 살아요. 그래서 대형견을 마당에서 키우거나 뭐 차내한테 남는 방 하나를 턱 내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에 반해서 차내는 한국에서 온 가난한 유학생이면서 작가 지망생인데 집이 없어. 자기가 일하는 가게에 딸려있는 겨우 그냥 자기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정도의 창고방에서 지내는데, 제 생각에 차내의 호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미래라고 해야 되나? 뭐 갖고 싶은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설가로서의 어떤 위치나 안정적인 집, 사랑보다는 좀 경외심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료코하고 소설을 같이 작업을 하면서 차내는 굉장히 또 많은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차내가 소설가가 되기 위한 멘토링을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는. 여튼 네, 그렇게 스토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제 흘러나오는 아사야케노 나카데라는 음악은 정재훈 감독님이 그 음악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직접 연락을 하셔서 삽입을 하게 됐다라고 아마 2018년에 얘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아사야케노 나카데 네즈 마나미가 불렀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네즈 마나미 채널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한 7년 전에 업로드를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없긴 한데,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최근에서 두 번째 게시물이에요. 그래서 혹시 못 찾으시겠으면 저한테 문의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원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이 늦은 밤중에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좀 많이 부르면 안 되나? 朝焼けの中で交わした約束を覚えているかい、遮るものなんてなくてさ、青く滲んだ境界線. 지금 약간 추워가지고 보일러를 켜놓고 노래를 불렀더니 갑자기 막 땀이 나는데, 어쨌든 이 노래 되게 좋으니까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네즈 마나미 아사야케노 나카데, 알파벳으로 네즈 마나미 이렇게 검색하면 네즈 마나미 유튜브가 나와요. 7년 전에 마지막 게시물을 올린 그 채널이 네즈 마나미입니다. 들어보실 수 있는 분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는 뮤직비디오 버전이어가지고 원래 이 노래가 나비잠 때문에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 네즈 마나미의 아사야케노 나카데로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정재훈 감독님이 듣고 너무 좋아서 연락을 해서 OST로 사용을 하게 됐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어쨌든 좋은 노래고, 이제 일단 리뷰는 다 끝났어요. 근데 리뷰로 방송을 한 회차를 만들려고 하니까 손이 진짜 많이 가네요. 영화도 다시 봐야 되고, 대본도 그래도 어쨌든 간단하게라도 써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녹음 시간도 길고, 와, 근데 다음부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리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한 3일 정도를 리뷰에 쏟아붓지 않고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하거든요. 하루가 더 있는 줄 알았는데 내일 새벽에 이제 엄마 집으로 출발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밤늦게 이제 녹음을 해서 언제 편집을 하나 마음이 너무 급하고 그래서 이번 회차는 아주 또 그 제가 매번 얘기하는 역대급 날림 편집이 될 거라는 예상을 또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는데,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해주시고요. 협업 제안 및 방송 후기, 기타 하고 싶은 말도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보해주세요라고 말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보할 게 있으신 분들도 많이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er_heemistar 팟캐스터_히미스타입니다. 사연 모집과 공지 등은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드디어 제 인스타 팔로워가 5명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다 제가 먼저 선팔해가지고 다른 팟캐스트 계정들을 제가 선팔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마팔을 이렇게 해주신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팔로워 1, 팔로잉 1 이거보다는 팔로워 5, 팔로잉 5 뭐 이런 게 좀 더 보기는 나으니까 팔로우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